저는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대고객 딜러로 외환의 파생 거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는 이제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이슈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고 있는지 거래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주 많잖아요. 근데 다음 스텝을 읽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모든 세계의 눈이 쏠려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금리 인상이 멈춘 시점이 달러가 크게 하락할 그 시점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아직 꺾일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떤 경로로 발생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지금 최근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외환당국 스태스인데요. 환율이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도 크게 개입했던 그런 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외환당국의 사정이 어떠한지, 왜 개입을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권한민 연구원님이랑 그 앞에 내용들이 많이 겹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결론은 조금 비슷하거든요. 근데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 방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상승한 배경과 요인을 정확히 알아야 이 반대로 하락할 때 그 시그널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의 평균 회귀성이라는 그림인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 그 중에서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들은 이 환율이 초장기 평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화성을 구성하는 이 양국의 그 펀더멘털이 한쪽이 망가지거나 이 통화 정책이 실패로 끝내게 될 경우, 실패하게 되면 이 평균 환율의 평균 회귀 기준이 깨지면서 이렇게 오버슈팅 하게 되거든요. 특히 중국은 이제 내수 비중이 낮은 국가들,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의 타격이 크게 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60%를, 경제 60%를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G20 국가 중에서 18번째,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내수 비중이 낮습니다. 반면 미국은 내수 비중이 80%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내수 비중을 자랑을 하고요. 미국이 교육을 끊고 혼자 살아도 경제의 대략 한 80%는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 높을 때 어떻게 평균 회귀 메커니즘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내려오냐, 이걸 이제 경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높아지고 수출이 많아지고 무역 수지가 흑자폭이 커지면서 이제 달러가 유입되고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니까 오히려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을 엄청 크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무역 수지가 지금 480억 불로 흑자 적자로 끝낼 거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그 무역협회에서 발간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랑 달러 환율이 각각 10%가 올랐을 경우에는 수입 비용이 한 3.6% 정도 증가가 되고요. 반면에 수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25% 정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한 2.5배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1.6배 수준으로 지금 안정을 좀 찾았는데 어쨌든 이 분석에 근간에 해본다면 지금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율은 이렇게 높은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인데요. 당연히 기업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자금 이탈이 되겠죠. 최근 1년 동안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 11조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채권에서는 아직 나갈 기미가 보이고는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한미금리가 역전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과거에 뭐 2016년이라든지 큰 그 채권형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뭐 템플턴이라든지 핑코라든지 이런 뱅가드 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채권형 자금들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50원에서 100원 정도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 채권 시장에서 유출될 그런 위험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또 제가 경제 순환 구조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가가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그랬고. 근데 물가가 급등해 버리면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망가지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들, 에너지 농산물을 수입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국가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수출국들은, 원자재 수출국들은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세계계가 실제로 교육할 때 한 40%를 달러를 통해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랑 그 교육을 할 때 베트남 동이나 원화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요. 달러로 굳이 바꿔서 달러로 주고받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테지만.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전부 다 달러로 지금 커트가 되고 있죠.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국제 결제 통화인 미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로 간다. 이렇게 되면 원자재 수출국과 그리고 수입국 그리고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미국이 아닌 나라들의 희비가 완전히 갈려버리거든요. 근데 미국은 보면 에너지 수출국이에요. 그리고 교육 의존도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게다가 달러가 강해도 자국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도 덜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축통화국의 이런 특권 때문에 지금 세계가 지금 이 지경에 빠졌는데도 미국 경제가 가장 좋거든요. 미국의 통화정책 실패로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와중에서도 정작 본인은 괜찮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죠. 네. 영원한 이제 파트너.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소용돌이 이제 그림인데요. 인플레를 낳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제가 뒤에서 차트에서도 삽입해 놨는데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임금 오르는 속도가 거의 2배로 오르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에는.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를 실질 소득이 이제 감소하니까 뭐 소비가 줄고 그리고 생산도 줄고 임금 인상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임금이 좀 올려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행장님 어디 계시죠? 농담입니다. 다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따로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비용 인플레는 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때 왔었고요. 그 뒤로 좀 잠잠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재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글로벌 교역과 공급망이 지금 마비되고 글로벌 분업 체제가 지금 전부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자라는 리쇼어링 움직임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 계속 상승하고 이런 임금발 인플레가 장기화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인플레 다 좋다 이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도 사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의 근본은 양자 완화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완화가 2008년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코로나 때 시행이 됐는데요. 근데 이 강도가 강해도 너무 강했어요. 절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거의 1.5배, 한 50% 증가된 강도로 돈을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인플레가 이제 보통 가면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가 좀 내려와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고점에서 머물고 있고 오히려 금리가 이걸 쫓아가는 따라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적 완화가 이번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다. 가장 큰 원인이다.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풀기는 쉬운데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긴데 제가 이 배경 말씀드리면 이 과거에는 재정정책이랑 통화정책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정부가 중앙은행을 사공모처럼 쓰는 걸 방지하고자 중앙은행을 독립시켜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가 등장하면서 이 중앙은행 독립성이 크게 훼손이 되고 그리고 지금 반쯤 연결된 느낌이에요. 양적 완화 시행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중앙은행이 사주는 붙이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 양적 완화로 2008년에 처음부터 생겨났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 베이스에는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MMT라는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금리를 0까지 내렸는데 경기가 살지 않아요. 가계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장기 불황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 현대통화 이론은 정부가 가계 대신에 엄청나게 소비를 해버리면 이 경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경제 선순환 구조가 돌 것이다. 이게 이제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가계를 포함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막 흡수해요. 그 초과 지준금을 조정해서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고 화폐를 발행해서 이 국채를 다 사버립니다. 아주 최저금리에 거의 공짜로 사버려요. 정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재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쓰고 싶은 만큼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소비를 해버립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콜라보레이션이 2008년부터 생겨서 지금 2020년에는 극에 달했다. 이렇게 저는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서 이 풀린 유동성이 소비만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실물자산까지 흘러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정책. 이게 이제 완벽해 보이는데 이 정책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구조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회수할 수 없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또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버냉키가 아니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리 올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연준이 이제 그 샀던 채권들을 매각을 해야 돼요.
시중에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다시 줄여야 되는데 이걸 팔면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충격이 오잖아요.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뭐 국채는 괜찮은데 국채보다 신용도 낮은 그 여러 가지 채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채라든지 뭐 모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채권들의 가격이 동반 폭락하면서 금리 때처럼 신용 경색의 경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자산을 줄이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든 금리로 지금 묶어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보시죠. 여기 이제 그 페드가 보는 자산인데 지금 QT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줄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양적 완화를 1, 2, 3차 양적 완화를 아주 오랜 기간 했죠. 그런데도 요만큼 이제 줄이는데 줄이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채를 갖다 판 게 아니에요.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그냥 상환하고 유동성을 그냥 소각하는 그런 절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보시면 페드 자산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 미국채를 많이 보유했던 주요국들, 유럽이나 일본, 중국들이 미국채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데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나중에 사더라도 지금 일단 파는 겁니다. 근데 국채가 지금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 상황에서 연준이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자산을 판다? 국채금리가 이제 폭등하겠죠.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양적인 축은 절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페드에서 매주 업데이트하는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고시가 되는데 제가 심심할 때마다 이제 자주 들어가서 봐요. 얼마만큼 줄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건데 이 보시면 오히려 국채가 늘었어요. 왜? 이 10년물 국채가 지금 4%에 근접하게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오르는 금리를 방어하고자 오히려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버린 겁니다. QT가 매달 950억 불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상한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시장을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파월은 왜 통화정책이 실패를 했을까? 앞으로 경제 교과서에 두고두고 통화정책 실패 사례로 앞으로 계속돼서 언급될 건데 계속 우려 먹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총재들 2명 있잖아요. 버냉키와 옐런 의장. 봤더니 경제학과를 나왔더라고요. 파월을 봤더니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처음에 했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의장들, 옐런 의장은 재산이 30억이고요. 버냉키 의장은 재산이 100억입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은 재산이 신고된 것만 700억이에요. 그리고 추정은 1000억 이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구성 비중을 봤더니 65% 주식이에요. 또 코로나로 그 주식시장이 완전 맛이 가버리니까 이성을 잃고 이제 눈이 뒤집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또 뭐 많이 반쯤 해도 500억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더니 미국은 1930년에 그 대공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머릿속에 모든 국민의 머릿속에 아직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생산을 하면 소비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구마구 생산을 했는데 소비가 뒤따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주가는 폭락하고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요. 30%까지 실업이 들고 이 불황이 10년이 갑니다. 그 뒤로 이제 미국은 연준 총재들이 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이제 컨트롤할 때 항상 이렇게 고용과 소비를 최우선으로 지금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대공황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실행한 정책이 너무 효과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1, 2, 3차 양적완화를 한 4, 5년에 걸쳐서 이제 했고요. 그런데 한 4, 5년의 뒤에서야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는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느리다. 나는 단기간에 경제를 원상복귀하겠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살포를 했겠죠. 그래서 파월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다 주무실까봐 이렇게 그냥 중간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배경을 제가 좀 길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하락 반전되고 해소가 되면 물가가 또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배경을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PI의 한 20% 정도를 원자재 가격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랑 농산물 가격은 지금 안정을 찾았어요. 제 별도의 차트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안정이 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은 주거비 비중이 CPI에서 약 32%로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코어 쪽으로 넘어가면 에너지와 농산물을 제외하면 40% 비중이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CPI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뭐 임대료라든지 이게 이제 한 6개월 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각국이 셧다운이 풀리고 운송 병목 행선이 좀 해소가 되면서 트랜스포테이션도 지금 좀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CPI에서 16%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메디컬 케어 부분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의 가격 인상 때문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물가가 좀 꺾여 보이잖아요, 지금 지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코어 CPI를 보시면 아직까지 이렇게 S자로 지금 다시 반등하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비용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꺾였는데 수요 인플레는 유동성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 일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그리고 소비와 생산활동이 저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3.5에서 4% 사이를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중간 그림 보시면 가계부채 이 압박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우리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괜찮죠. 그리고 달러가 강하니까 이 수입품 수요가 오히려 늡니다. 평소에 이제 유럽 제품들 비싸니까 못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유로화보다 달러가 더 싸니까 더 비싸니까 유럽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유럽도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소비를 앞당기는 그런 형태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다른 지표들 봐도 좋은데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주요국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순환 구조를 이루는 뭐 소비, 그리고 생산, 고용, 물가, 성장 이렇게 사이클대로 제가 5가지만 넣어봤는데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미국 경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물론 절대 지표는 중국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악화되는 속도가 지금 중국이 가장 안 좋은 거고요. 제가 뒤에서 중국 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로 중국은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펀더멘털만 보면 미국 달러가 가장 강한 게
지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인 게 설명이 됩니다. 미국은 다른 지표를 봐도 좋고요.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고 물가가 상승하면 에너지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비중이 2배 정도로 지금 많이 늘었고요. 실제로 무역 수지도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내수 비중이 높은 나라, 그리고 에너지 수출국들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와 그 일본, 유럽, 이런 국가들은 지금 강달러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피해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시장의 대부분의 이제 전망과 사실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제 수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유동성의 흡수 없이는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강하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도 수요 때문에 천천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2분기 정도 되면 좀 꺾일 거로 보고 있고요. 그때가 이제 물가와 금리가 한 5% 선에서 만나는 지점, 한 5% 중반대까지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빠지면 그 정도 선에서는 달러가 약세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2분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급한 게 없거든요. 파월 의장이 이제 계속 긴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가장 좋고 또 내수 비중이 높아서 혼자 잘 살 수 있는 미국이 타국을 위해서 자국의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면 미국채 투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채가 곧 달러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분명 저가 매수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리 쪽으로 보면 시장의 예상은 그 남아있는 연말에 2번 정도 올리고 내년에 1번 정도 올려서 4.75 정도에서 머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많게는 한 5%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이 수준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기대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부터 계속 뒤로 밀려왔어요.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의 고점은 3%일 것이다. 그 뒤로 이제 4%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5%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감은 내년까지 인플레가 장기화되면서 또 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한 50bp에서 한 100bp 정도는 높을 거다. 이렇게 한 5% 중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그 중국 쪽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요. 교육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랑 원화랑 지금 같이 움직여요. 상관관계가 한 0.68 정도 되고요. 우리 딜러들이 미국 정책이나 이런 그 정책들이 대외 이슈들이 좀 스테이블할 때는 장중에 이런 위안화나 공시환율이라든지 위안화 움직임 보고 거래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화가 중국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좀 길게 적어왔지만 핵심은 이제 지금 지표 추세가 너무 부진해요. 너무 하락속도도 너무 가파릅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사이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약간 둔화의 기미가 보였어요. 내년에는 지금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 산업이 GDP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가계 수입의 70%가 이제 부동산에, 가계 수입이 아니죠. 가계 자산의 70%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그 산업이 위축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중국의 경기가 둔화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장 동력도 지금 많이 정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주택 가격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았고요. 소비 심리도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중국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죠. 이런 게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 위안은 이런 걸 반영해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약세, 위안의 약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저는 내년, 내후년 그 이유가 더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한테 이제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인데 과거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 부분에서 엄청나게 겹쳐버립니다. 최근에는 대중무역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목재, 신발, 뭐 섬유, 뭐 유리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첨단 첨단 장비들이에요. 첨단 기술 장비나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위 업종에 있는데 중국도 지금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들을 거의 만드는 수준까지 지금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교육 조건이 계속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올해 28년 동안 무역 흑자를 만년 무역 흑자였던 중국이 올해 적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매달.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뭐 이런 트럼프 정권 때 미중 무역 마찰로 이런 중국의 도약이 크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단 뭐 기술이라든지 자원 확보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 무역 흑자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국 개입인데요. 이 환율의 뚜껑이 완전 열려버렸는데 당국은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열어두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딜러들이 이 환율의 고점을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환율 전망할 때 환율 상단을 이제 잡잖아요. 그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차트 보고 기술적 분석에 이거해서 뭐 추세선이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환율의 상단을 1차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빅피겨예요. 100원 단위. 1200원 선에 한번 막힐 거다. 1300원, 1400원에는 한번 막힐 거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이제 고점을 추정을 하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당국입니다. 당국이 시장에 강하게 개입을 하면 역사적으로 그때가 고점이 되어 왔어요. 이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2010년도부터 제가 한 7년 동안 기록했던 당국의 외환 개입 일지입니다. 당국의 개입 패턴은 뭐 약하게도 하고요, 구두 개입도 하고, 스무딩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초고온도 개입을 하는데, 이제 고온도 개입하면 이때가 거의 다 고점이 되어 왔죠. 우리나라 이제 외환 거래량이 하루에 한 80억 불에서 한 100억 불 정도 되는데요. 당국이 한 30억 불 정도를 풀어버리면 환율이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국이 크게 개입할 때는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개입 패턴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개입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2008년도에 이제 환율 조작국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그때 이후부터는 한국은행이 이제 고시를 해버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하루에 한 거의 1억 불 정도씩 아주 스무딩 차원에서 계속 조금씩 개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1250원 선 또는 1300원 또는 뭐 1450원이나 1400원대에서 당국이
이 하루에 한 30억 불씩, 30억 불 이상씩 강하게 한번 밑으로 한번 밀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보다는 현재 1450원 근방인데, 이때보다는 레벨이 지금 좀 낮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밥도 이제 짜장면 10번 사주는 것보다 소고기 한번 사주는 게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짜장면 더 좋으세요? 비유가 좀 이상했는데, 뭐 아무튼. 근데 이제 외환보유고가 지금 고갈될 위기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97년도에 IMF 그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함부로 외환보유고를 쓸 수 없는 그런 압박이 있고, 어쨌든 지금도 2000년대 이후로 외환보유고 적정선이 가장 부족한 상태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2008년도의 고점인 1590원선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밀면 가겠죠. 개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출 개입 패턴은 수출 기업의 지금 현재는 둘 다 지금 적극적으로 달러를 사거나 내놓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은 좀 팔았지만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좀 걱정되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 금리가 인상되면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통화별로 시간이 좀 오버돼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러는 2분기 접어들면서 인플레가 꺾이고 금리가 한 5% 정도 오르면 약세 전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전에라도 한 3개월 이상 물가가 하락해서 연준이 시그널을 바꾸게 되면 강하게 바꾸게 되면 또 환율이 급락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하락에 대비는 해야 된다. 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유로화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인플레 중국채 유로화 여기죠. 그 정부 부채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재정 취약국가 그리고 건전국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금리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는 천천히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부채가 지금 역대 최고치 1경에 달합니다. 주요국 중에 다른 나라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요. 그래서 금리는 인상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달러 대비 약세. 위안화도 중국 경기 침체되죠.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대비 약세인데 중국 인민은행이 차기 패권을 중국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약세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7.3이나 7.5 정도까지 가면 인민은행이 막아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은 좋지 않지만 통화 약세는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원하는 똑같이 금리 인상은 따라가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인상폭은 미국에 따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내년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상반기 연화 약세를 전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수치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2분기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가 좀 잡히고 금리가 좀 잦아들면서 달러화는 모든 통화 대비 약세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